그녀의 집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걸음을 멈췄어요.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죠. 그녀는 우산을 살짝 기울여 내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빗물에 촉촉해진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았답니다. 창식 씨. 그녀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망설임은 느껴지지 않았죠. 네, 옥순 씨. 혹시 창식 씨 여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상치 못한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의 진심일까?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예요. 3년 전 아내와 헤어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날, 세상은 회색 필터를 씌운 듯 흐릿했죠.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려 찬 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듯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퇴근 후 텅 빈 집, 차가운 공기,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만이 나를 맞았고요. 식탁에 혼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밤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버거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에 금세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지려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대충 끼니를 때우고 회사에 가고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잠드는 단조로운 생활은 나름의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그 리듬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고립된 섬과도 같았죠. 어쩌면 그런 고독이야말로 내게 맞는 옷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지독히 외로웠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 속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와 부딪히고 상처 줄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었기에 아이를 못 본 지도 오래였어요. 전처는 내가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나 또한 딱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게 더 맞겠네요. 한 달에 한 번 생활비와 양육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아, 아이가 그 돈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아빠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할 뿐이었죠. 그 이상의 관계는 두려웠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이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내가 부서뜨린 작은 세상의 파편을 마주하는 것 같아 겁이 났어요. 아이의 중학교 입학 소식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처의 짤막한 문자로 알았어요. 입학식 잘 끝났어요.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그 담담함 속에 비수가 숨겨진 것 같았죠. 나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쓰려고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지웠거든요.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축하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게 지금 아이에게 무슨 소용일까? 내가 전해주고 싶던 건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 뿐이었지만 차마 그 무게를 아이에게 지울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아무 답장도 보내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늦잠을 자고 있었죠. 묵직한 몸을 일으켜 눈을 비비고 휴대폰을 들었을 때 화면에 찍힌 번호는 낯설었고 울리는 벨소리만큼이나 느낌은 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식이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수화기 넘어 삼촌의 목소리는 마른 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불안감이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어요. 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불러 병원 가는 중이야. 밭, 어머니는 늘 밭을 일구셨죠. 평생을 그 흙과 함께 사셨어요. 그 단단한 분이 쓰러지셨다는 사실이
현실로 와닿지 않았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바로 시골로 내려갈 채비를 했어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차에 올랐죠. 내비게이션에 시골 주소를 찍고 엑셀을 밟았어요. 긴 산길, 굽이굽이 돌아가는 시멘트 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어요. 숨을 삼키며 달렸죠.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괜찮으시기를.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조급하면서도 혹시 좋지 않은 상황일까 봐 두려워 차마 속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철문을 통과해 면회실로 들어서니 낯선 기계음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수많은 선들에 연결되어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이 온몸으로 느껴지더군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상태는 뇌출혈입니다. 출혈 부위는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이미 오랜 시간 고혈압을 방치하신 듯합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쓰러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어요.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죠.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괜찮겠지. 평소처럼 밭일하시니까 건강하실 거야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도시로 모시려 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게 편해. 늙은이 데리고 뭐 하려고 하시던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밭을 놓지 못했고 달기며 마늘이며 부지런히 손질하셨어요. 당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만 하셨던 거죠. 그 모든 것이 나의 무관심 때문인 것만 같았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출혈 부위를 제거했고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치매 증상도 같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말을 아꼈지만 나에게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기억을 잃으신다니. 나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간병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는 요양병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낯선 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요양병원은 천장이 낮고 창이 작은 답답한 공간이었죠. 하얀 복도는 길고 적막했고 병실은 옅은 회색빛으로 가득했답니다. 이불은 하얗고 환자복은 옅은 회색. 그 무채색의 공간 속에서 어머니는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셨고 말도 약간씩 느려지셨죠. 창식아, 내가 왔니? 처음에는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억이 희미해지시는 듯했죠. 때때로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셨고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외할머니를 찾기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알 수 없는 옛 이야기를 중얼거리기도 하셨고요.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답니다. 억지로 웃으며 엄마, 나 창식이야 하고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어요. 10살이었죠.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버린 날.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복을 입고 친구들과 공을 차던 내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부르셨어요. 선생님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향했답니다. 교무실에는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소리 없이 조용히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죠. 아니, 아이 앞에서만이라도 울지 않으려 애썼던 것 같아요. 대신 그날부터 어머니의 이마엔 주름이 하나 더 느셨고
손은 더 거칠어지셨답니다. 곱던 손은 갈라지고 투박해졌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나를 키우셨죠.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기도 하셨고,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하셨어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나무를 다듬기도 하셨답니다. 창식이, 너만은 사람 구실하게 키울 거야. 남 부럽지 않게 공부 가르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할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말이 어머니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마음 한편엔 늘 미안했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 나를 키우는 일만이 당신의 전부였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도 버거웠죠. 당신의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어머니의 전부였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걸고 있었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나를 짓눌렀거든요. 그래서였을까?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나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성격 차이, 대화 단절, 속궁합 문제, 사소한 문제라고 넘기기엔 너무 근본적인 것들이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처럼 느껴졌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아내의 자존심과 고집은 집안을 숨 막히게 만들었어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충고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아내는 곧장 벽을 쌓더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고 대화는 늘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졌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한 이해나 애정 대신 깊은 피로감만 쌓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컸어요. 내 벌이는 늘 빠듯했지만 아내는 그런 현실과 상관없이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한다는 주의였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대출로 차를 뽑았어요. 카드로 가전제품을 사고 외식도 잦았으며 아이에게는 늘 비싼 옷과 장난감을 사줬고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졌답니다.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빚이 나를 깎아내는 속도는 아내의 씀씀이만큼이나 빠르고 잔인했죠. 내가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줄이자고 하면 아내는 곧장 창피하게 왜 그래?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 하며 화를 내더군요. 우린 그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며 매번 싸웠고 그 싸움은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우리의 싸움을 보며 점점 더 말을 잃어갔죠.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혼을 미뤘어요. 딱 하나의 이유,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편 복도, 집안 복도 없이 살았지만 우리 창식이만큼은 가정에서 웃으면서 살면 좋겠다. 그 말이 내 발목을 붙잡았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나에게 원했던 단 한 가지 소망, 당신의 고되고 외로운 삶 속에서 피어나기를 바랐던 한 줄기 행복. 그게 내가 만든 가정이라는 사실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이미 깨져버린 행복의 조각들을 애써 끌어모으며 나는 불행했지만 어머니가 기대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허상을 포기할 수 없었죠. 어머니의 기대가 나를 숨 막히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족쇄였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세요.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죠. 수저를 쥐는 손에는 힘이 없으시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기 일쑤예요. 힘들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가도 반찬이 입가에 묻어도 그걸 닦아낼 힘조차 없으시답니다. 내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미리 준비해 간 물티슈나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드릴 때 문득 어머니가 눈을 들어 나와 시선을 마주치셨어요. 그 눈동자에는 내가 없었죠. 낯선 타인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 혹시 누구시우? 나는 웃었어요. 애써.
억지로 광대가 당기도록. 엄마, 나 창식이야. 엄마 아들 창식이. 창식이는 서울 간다고 안 온 지 오래됐는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답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려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하늘처럼 의지하고 당신의 기대와 희생에 대한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왔던 어머니는 이제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세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시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아파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나에게 세상 전부였던 분.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내 속마음을 다 아시던 분.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를 지키려 했던 분.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내 손을 잡고도 감사해요라며 요양보호사에게 하듯 낯선 타인에게 하듯 희미하게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어요. 나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이미 지워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따금 나는 요양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서 멍하니 나 자신을 바라보곤 해요. 거울 속 초췌한 얼굴에 물어요. 넌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냐? 어머니 기대만큼,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할 만큼 살았냐? 목소리 없는 질문들이 거울 속 나에게 메아리 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건 애초에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판타지였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애써 만들려 했던 행복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 홀로 남겨졌죠. 하지만 그 마음만은 어머니가 나에게 줬던 조건 없는 사랑만큼은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해요. 당신의 기억 속에서 나는 지워졌을지라도 내 기억 속의 어머니는 영원히 살아계실 테니까요. 내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허우적댈 때도 어머니의 사랑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답니다. 비록 당신이 바랐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당신의 사랑만큼은 잊지 않겠다고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특별한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병원 앞을 지나다 문득 생각이 나면 핸들을 꺾어 들어가기도 했고요. 주말에 별다른 약속이 없을 때는 아예 아침부터 서둘러 다녀왔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힘없이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 곁에 잠시라도 앉아 있어야 내 마음이 놓였죠. 혹시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체온은 괜찮은지, 혹시 또 나를 잊지는 않았는지, 이불은 제대로 덮고 계신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만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가 곁에 없으면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시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병원을 골랐어요. 도보로 5분 거리,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도착하는 곳.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죠. 퇴근길에 무심코 병원 불빛을 보면 마치 집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답니다. 어머니 병실엔 네 분의 환자분이 계셨어요. 각자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모두 연세가 많으셨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었죠. 그분들의 침대 곁에는 거의 항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라면 모두가 한때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잊혀가는 존재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나의 어머니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은 이교대로 돌아가며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식사를 돕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간호 기록을 작성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힘든 노동이었지만 대부분의 보호사들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보호자들이 종종 들러 병실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보호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시더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중 한 분이었답니다. 옥순 씨. 이름만큼이나 정겨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곱게 늙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 없이도 주변에서 도드라지는 분위기를 풍겼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유니폼, 그리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첫인상부터 남달랐죠. 언뜻 봐도 젊었을 때 꽤 미인이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조곤조곤 또박또박 말하는 태도나 환자들을 돌보는 손길에도 어딘지 모를 품위가 묻어나더라고요. 서두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정성껏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알 수 없는 예시하기를 중얼거리고 계셨죠. 나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때 옥순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시더군요. 창식 씨, 참 효자시네요. 나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제가 무슨 효자예요.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오히려 제가 불효만 저질렀는데.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렇죠. 부모님 아프시면 달려오고 걱정하고 근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들 하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몸이 지치고 현실이 힘들어서 꾸준히 오기 쉽지 않거든요. 한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1년 가까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꾸준히 오시는 자녀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어머님께서 기억을 잘못하시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멈칫했죠. 내가 한 일은 그저 죄책감 때문에 혹은 외로운 퇴근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지나는 길에 병원을 들른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스스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불효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나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답니다. 집이 가까워서요. 도보 5분 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들르는 거죠 뭐. 나는 애써 의미를 축소하며 말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잔잔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편안하고 따뜻했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됐어요. 어머니의 식사를 돕거나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도 옥순 씨가 병실복도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이면 다가가 몇 마디 말을 걸었죠. 때로는 그녀가 잠시 쉬는 시간에 맞춰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답니다. 힘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리고 동시에 단단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나저나 옥순 씨도 참 대단하세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내가 말했죠. 이 일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클 것 같은데 근데도 늘 환하게 웃고 계시고 환자분들한테도 다정하시고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힘들죠. 안 힘들면 거짓말이죠. 처음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픈 분들 보면 안쓰럽고 가끔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하소연하거나 화내실 때도 있고 그래도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벌이가 괜찮아요. 솔직히 그것도 큰 이유예요. 안 그럼 못하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솔직함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저한테 딸린 사람이 많거든요. 챙겨야 할 식구들이 있어요. 제가 좀 사연 많은 여자예요. 나는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옥순 씨 같은 분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시간 될 때 그 사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았죠. 슬픔을 담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듯한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웃음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찾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가장 큰, 그리고 첫 번째 이유였죠. 어머니를 뵈러 가는 발걸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시간을 내게 되더라고요.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가 그녀가 마침 근무 중이고 쉬는 시간이라면 병원 뒤뜰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서울 생활은 어떤지, 혼자 사는 것은 어떤지,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이 들어 다시 인연을 맺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죠. 아무 부담도 기대도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시간. 서로의 아픔과 고독을 알기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했답니다.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병원이라는 공간은 보통 차가운 기억으로 가득한 곳이죠. 아픔과 슬픔, 죽음과 이별의 공간. 그러나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곳이 내게 작고 조용한 위안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친 하루 끝에 들러 웃을 수 있는 얼굴 하나,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내 마음은 전과 달리 무겁지만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루는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이었어요.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저녁이 되자 더욱 차분하게 내렸죠. 잔잔한 빗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하루의 고요함을 더해주던 날. 나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향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저 습관처럼 혹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창밖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괜히 들뜬 느낌이었죠. 늘 그렇듯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옥순 씨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주말 저녁이라 방문객도 적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계셨고 병실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곁에 잠시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죠. 깊은 잠에 드신 듯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길고 하얀 복도 끝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옥순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유니폼 위에 옅은 회색 외투를 걸친 그녀는 인수인계를 마치고 막 퇴근하려는 참이었죠. 평소 일할 때의 모습과는 또 다른 편안함이 느껴지더군요. 옥순 씨, 퇴근하시나 봐요? 내가 어머니 곁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다가가 말을 걸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특유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창식 씨.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비도 오고 해서 길이 미끄러웠죠? 네, 볼일 좀 보고 오느라 늦었어요. 어머니, 잠깐 뵙고 가려고요. 아, 옥순 씨랑 대화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나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이대로 그녀가 퇴근해 버리면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러자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의 장난기가 어려 있는 것 같았죠. 대화요? 그럼 오늘 주말인데 저랑 술 한 잔 사주실래요? 그럼 맘껏 대화해 드리죠. 사연 많은 여자 이야기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톡하고 튀는 듯 했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술이야, 까짓것. 원하는 대로 사드릴 수 있죠. 옥순 씨가 원하신다면야 밤새도록이라도 대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 말에 소리내어 웃었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만큼이나 듣기 좋았어요. 그리하여 나는 잠시 병실에 들러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 옥순 씨에게 인사를 한 뒤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 밖은 아직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우산을 나눠 쓰자며 팔을 가까이 가져왔답니다.
어깨가 살짝 스치는 거리. 그 순간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슬며시 다가왔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비 오는 거리를 걷는 것이 얼마만이던가 싶었죠. 저 꼼장어 좋아해요. 소주랑 같이. 이런 날 딱이잖아요. 그녀가 빗소리 사이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좋죠. 오늘 메뉴는 그걸로 정해졌네요. 나는 기분 좋게 대답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 근처 작은 골목 안쪽, 허름하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꼼장어 집에 자리를 잡고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맛있는 꼼장어 냄새와 소주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자리를 잡고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답니다. 기름기 오른 철판 위에서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꼼장어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어요. 한 잔, 두 잔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죠. 취기가 돌기 시작하자 우리 대화도 점점 솔직해지고 길어졌어요. 나는 먼저 내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 아내와의 불화, 결국 이혼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아이와 멀어진 채 혼자 사는 외롭고 공허한 삶에 대해서요. 그녀는 내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병원에 매번 혼자 오시는 거 보면서 사연이 있으실 거라고 짐작은 했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미망인이었죠. 남편은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1년 넘는 긴 병간호 끝에 남편이 숨을 거둔 날 이후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땐 그냥 뭔가를 계속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고 남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 제 슬픔을 잊을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어요. 말을 잇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빈 소주잔을 채워줬죠. 그녀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근데 슬아의 자식만 셋이에요.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둘은 대학생. 한창 손이 많이 가고 돈 들어갈 때죠. 남편 없을 때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니까. 힘든 병원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애들 학비 대고 먹이고 입히고 매일 이 교대로 일하고 쉬는 날엔 집안일이랑 애들 뒷바라지하고 나면 정작 제 생활은 하나도 없네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해 보이던 그녀에게도 이렇게 많은 무게가 얹혀 있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비로소 깊이 깨달았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단한 삶이 가슴을 울렸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알아본 셈이었어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켜진 것처럼. 그래도 요즘엔 병원에서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왜요? 내가 물었죠. 창식 씨 때문이에요. 창식 씨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제겐 큰 낙이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은데 창식 씨 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힘이 나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어머, 저도 그래요. 옥순 씨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퇴근길에 병원을 자주 찾는 것도 있어요. 농담처럼 들릴까봐 조금은 부끄러웠지만 진심이었죠.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답니다. 수줍은 소녀처럼. 그러면서 천천히 나직이 말했어요. 우리가 통하는 게 많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힘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더 위로가 되나 봐요. 혹시 그래서 우리 천생연분 아닐까요? 내가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던지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없어졌답니다.
꼼장어와 소주로 속을 채우고 나니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녀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덧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몇 개 쌓여 있었고 꼼장어 불판은 식어 있었죠. 가게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지만 처음보다 훨씬 가늘어진 빗줄기였답니다. 우산을 나눠 쓰고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취기가 살짝 오른 그녀의 얼굴은 더욱 발그레해 보였죠. 평소에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던 모습이었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어딘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병원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은 모습은 또 색달랐고요. 익숙한 병원 근처 길이었지만 함께 걷는 사람 때문에 낯설고 설레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녀의 집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걸음을 멈췄어요.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죠. 그녀는 우산을 살짝 기울여 내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빗물에 촉촉해진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았답니다. 창식 씨. 그녀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망설임은 느껴지지 않았죠. 네, 옥순 씨. 혹시 창식 씨 여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상치 못한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의 진심일까.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죠. 여자요? 하하 글쎄요. 뭐 있으면 좋겠죠. 혼자 지낸 지 꽤 됐으니까요. 사실 좋다는 말로 부족했죠. 외로움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문제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머니 병원비, 아직 남은 빚, 빠듯한 생활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여유 같은 건 전혀 없었답니다. 근데 제 사정이 지금 그럴 여유가 없네요. 아시다시피. 내 말을 들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요? 나도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남자는 만나고 싶은데 여유가 없네요. 돈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그녀 역시 책임져야 할 세 자녀가 있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나를 올려다봤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단단하고 진지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창식 씨는 여자가 필요하고 저는 남자가 필요하니 우리 서로 원할 때까지 만나주는 건 어때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었답니다. 이런 식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네. 그럼 사귀자는 거세요? 내가 어색하게 되묻자 그녀는 살짝 웃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귄다는 게 뭔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술 기운에 물든 눈빛이 흔들림 없이 나를 향했답니다. 단지 오늘만큼은 창식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솔직했고 적극적이었죠. 숨기거나 꾸미는 것 없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나를 사로잡았답니다. 오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갇혀 있던 나에게 누군가가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술 기운에 용기를 냈을지라도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더 이상 계산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에 이끌렸어요. 오케이입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우리는 우산을 나눠 쓰고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옥순 씨와 나는 매일 만나는 연인들처럼 뜨겁거나 달콤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각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겨우 시간을 쪼개 만나야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는 내가 이제껏 만났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죠. 뭘 해달라고, 뭘 사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줬답니다.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자신의 빠듯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며 나를 위로해주곤 했어요. 이제껏 관계 속에서 늘 무언가를 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왔던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한없이 편안하게 다가왔답니다. 저는 이제껏 주는 사랑만 해오다 옥순 씨를 통해 받아보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녀는 저에게 따뜻한 말과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줬어요. 사랑한다, 행복하다는 표현을 먼저 해주는 그녀 덕분에 저는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정작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답니다. 외로움, 인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애정. 우리의 만남은 흔치 않았고 시작은 어쩌면 조금은 계산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 했던 그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힘들 때 기대고 지칠 때 위로받고 함께 웃으며 고단한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존재. 그런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훨씬 견딜만해졌죠. 어쩌면 요양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비 오는 날 꼼장어 집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이 진짜 천생연분 아닐까요? 고단한 삶의 길 위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준 우리.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함께 걷고 있답니다.